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합니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조대원 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원대한 꿈 조대원입니다. 아, 예. 오, 좋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했다가 예. 한 번만 부르고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좀 소박하게 하려다가 아니요. 자주 모시도록 원대한 꿈 하겠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청년위원 선거에 나오셨었잖아요. 아니 제가 2년 반 전에도 성인 최고위원을 나갔고 예. 이번에도 성인 최고위원을 나갔는데 예. 제가 좀 어려 보이는지 계속 청년이라고 얘기하셔서 걱정하지 마세요. 네. 유엔이 청년을 75세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럼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친구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조대원 위원장과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아마 TV토론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준비된 인서트가 있는데요.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자신감을 줬는데 지금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건지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상대의 주장을 왜곡한 다음에 그 왜곡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맞춤형 서비스 복지, 마이마이 복지로 돌봄을 강화하고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가 그것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네,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현재 8명의 후보가 함께 뛰고 있는데 그중에서 박용진,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후보의 목소리 좀 들으셨습니다. 3차 토론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렇게 지금 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좀 관심이 좀 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뉴스들은 꽤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회자되는 내용들이 많이 좀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상보다는 네. 경선이 흥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경선인단이 어제 30만을 넘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건 2017년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리고 이 이유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후보하고 뭐 1위, 2위를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네. 그 1위 후보 때리기가 격화되면 될수록 대중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복잡한 관심을 심정. 갖게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재명이 불쌍하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요. 어떤 분들은 이재명이 사이다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런 반응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 흥행을 막 돌풍은 아니라도 관심을 끌게는 했다. 그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박용진 후보가 정말 작정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 질문 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경선 과정에선 있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2달 먼저 여당에서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걸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서 저쪽 분위기가 어떤가 계속 유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의원님께서 이번에 생각보다는 그 흥행을 잘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예전 같았으면 진짜 민주당이 이제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봤겠지만 네. 원체 저희는 돌풍을 이렇게 몰고 다니기 때문에 예. 민주당 경선 사실은 크게 관심을 못 가졌고 그리고 국민들도 물어보면 대통령 경선 집권 여당이 사는데 네. 생각외로 너무 관심이 뜸해요. 그래서 그나마 이재명 지사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 보면 이렇게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없었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날 공산이 큰 경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이재명으로 네.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난다는 거는 좀 당 전체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좀 답답한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답답한 건 이제 그 2, 3위 후보겠죠. 근데 이 지지자들이나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여당이기 때문에 애초에 흥행을 크게 기대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당의 흥행이 성공한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002년 노무현 후보의 태풍. 돌풍도 아니고 태풍이었는데 네. 그 외에는 되게 야당 후보 경선은 흥행을 하고 여당 쪽은 빨리 그 후보를 확정해서 안정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에는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감정도 드러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의외로 흥행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 같았다면 이건 뭐 그냥 뻔하게 갔을 텐데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람인 것을 숨기지 않는 이재명 지사의 그 태도 그 좀 특이한 그 태도가 오히려 흥행 요인이 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네. 추미애 후보가 그 굉장히 강성 이미지인데 이번에 토론회를 보면 품격 있고 안정되고 이렇게 큰 누님처럼 다 껴안는 그런 느낌이라 네. 점수를 따고 계시더라고요. 지지율에도 좀 반응이 좀 반영 오고 있습니다. 있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결선 가면은 상대잖아요. 예. 민주당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재명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결국엔 이재명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뭐 안에서 이렇게 경선을 뛰거나 이런 분들은 야, 뒤집어진다. 이게 뭐 또 룰이 결선 투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이렇게 안에서는 뭐 각자 해석을 하는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그게 더 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될 때 네. 우리는 야 이준석이 결국 되겠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당원들이 준석이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바깥에서 떨어지신 저 있는 분은 야 이번에 시대 정신은 이준석이가 되는 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로 결국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자신감을 가져라. 네. 이분이 요즘 결선 투표란 제도 최종적으로 1등, 2등이 올라가서 맞붙었을 때 반 이재명 연대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동안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은 이분의 각종 뭐 과거사나 의혹이라든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능력과 정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억강무약 그 진정성 이걸로 이재명을 우리가 이제 지지했는데 네. 이분이 계속 그 중도를 확장하지 못하고 계속 왼쪽으로 가는 발언들 과거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그 미군들 여기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 이런 내용을 하고 하는 걸 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 이재명답지 못하다. 이게 전혀 결선 나중에 당내 결선이 아닌 본선에서는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그걸로 발목 잡힐 수도 있다. 네. 예,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앞서가는 후보가 아니라 따라가는 후보 아닙니까? 네. 그럼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면서 자기가 잘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민주당에서 다 써먹은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하는 게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점령군 건은 물고 늘어진 게 야당과 윤석열 후보세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그냥 고향에 가서 264 문화관 간 거거든요. 거기 가서 264의 딸을 만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해방 전후사를. 그리고 그게 역사학계의 정설인데 그것을 갑자기 김원훈 광복회장의 말을 그 이 지사가 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왜곡하면서 이게 꼬인 거라 네. 그 부분은 그 거꾸로인 것 같고요. 저는 네. 그 그리고 정치란 계속 해도 됩니까? 하세요. 정치란 게 이게 진실보다도 대중이 어떻게 믿느냐가 사실은 상당히 선거를 앞두고는 중요하거든요. 현장의 상황보다는 어쨌든 그렇죠. 그걸 관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그때 그런 말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여당에서는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먼저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이미 뭐 다 그거는 그 학계에서든 뭐든 결론이 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대중은 야 이재명이 또 시끄러운 문제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문제화하고 자기 선거에 이용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부 네. 국민이고요. 이 건은 이제 민주당 쪽에 민주당을 비판하기로 그 독설로 유명한 유인태 선배가 네. 이거는 윤석열이 잘못 대응해서 중도 확장이 어렵겠다라고 한 거라 이 건은 사실 전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면 이재명 지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윤석열 후보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윤석열 국민의힘은 후보하고는 또 별개로. 국민의힘은 뭐 사실은 아웃사이더니까 이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서 전 그 최민희 의원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볼 것
같은데 이 대깨문 발언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대표가 직접 이 단어를 꺼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옮긴 건데. 네, 2018년에 네.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면서 남경필 후보를 찍자던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 네, 네. 그 그룹을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디귿계문은 그분들하고 다릅니다. 좀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열성 지지층을 처음에 스스로가 네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해서 만든 용어가 디귿계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얘기한 지금도요. 트윗 들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를 찍느니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디귿계문이 아니고 극문 띠긋 피읍 리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송영길 대표가 약간 그 상황, 네. 그 용어에 대해서 혼선이 온 것 같고요. 저는 그 송영길 대표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대선은 사실 진영 싸움이잖아요, 막판에. 네. 근데 진영을 넘나들면서 다른 논리를 내세워서 자기 당 후보보다는 타당 후보를 찍자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잘못하면 예를 들면 그 야당 쪽의 태극기처럼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합리적이셔서 그런 태도를 안 취하실 거라고 보고요. 강성 지지층을 넘어서서 극성에다가 더욱더 이제 한쪽에 완전히 치우친 분들이 어디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조차도 뭐 여러 가지 문자 테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런 것들 좀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대깨문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이번에 그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이제 우리 쪽에 있는 그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저거 예전에 불과 뭐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저런 용어를 입에 올리면 우리 다 방송 출연 정지 먹는다고 우리끼리 쫄아가지고 얘기도 못했던 거 아니냐.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 나온 게, 근데 그 용어를 우리가 만들었냐. 자기들이 그 자랑스럽게 머리가 터져도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다음에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이런 것도 우리 보수 진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불편하고 되게 말이 강한 말이었는데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써놓고 어느 순간인가 이런 말을 쓰면 완전히 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 송영길 대표가 했던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국민 상식으로 보면 눈높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은 자기 진영의 극성 지지층들 눈치를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문자 테러라는 표현은 이럴 때만 해당돼요. 욕설하고 뭐 인격 모독하고 저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칭찬 응원 문자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문자 샤워가 되겠죠. 행복한 샤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중하게 뭐 법안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한다면 그건 문자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신 거는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 A가 싫어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겠다. 이런 거는 거꾸로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건 이준석 대표도 그런 흐름은 경계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용어에 있어서는 예, 저처럼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게 2000년부터 막 해온 사람은 예를 들면 디귿계문이라든지 기역, 미음, 띠긋, 피읍, 리을이라든지 이거 표현하기가 힘든데 그걸 다 구분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는 뭐 젖어서 구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송영길 대표가 했던 거는 혹시 민주당 내의 일부 세력이 그야말로 왼쪽으로 자꾸 가서 태극기 부대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우려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은 정말 태극기란 말이 사라졌잖아요. 저는 그 지지자들의 인내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이준석 대표를 뽑고 이런 그런 지지자들의 인내가 굉장히 높이 평가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께서도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이거는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절박함. 네. 그리고 바꿔야 된다는 절박함. 예. 그 바꿔야 된다고 제가 예.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겠다는 절박함. 어느 게 더 센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권이 절박함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이번에는 그럼 범야권 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인서트가 있는데요.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장 사퇴 9일 만에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측근을 통해 밝혔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권 교체를 위한 상호 협력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해야 됩니다. 야권 단일화에 승복하고 협력하겠다라는 선언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부친 상황이라서 상중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 그리고 어제 회동을 했던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의원, 지사 이렇게 인터뷰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재형, 안철수, 윤석열 제3지대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제 원희룡 지사 이제 목소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나왔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치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예. 뭐 그만큼 국민의힘 안에 그 유력 대선 후보가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사실 이 정부 하에서 이름값을 올린 분들이 네. 너도 나도 한번 이쪽 민주당과 대통령 인기가 없다 보니까 네. 내가 그럼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나서신 것 같고요. 최재형 그 원장 같은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처럼 조국 추미애 이런 분들이 계속 때려줬다면 뭐 굳이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국민적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 그 안에 계셨었겠지만 이제 자기는 그런 그 행운이 자기한테 안 주어지는 걸 보고 더 이상 타이밍을 놓쳐서는 이제는 경선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기회를 놓친다 이런 조언들을 주변에서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당의 거물 정치인들 이제 뭐 예를 들면 김무성 그 전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도 다 이 유대가 있고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언을 받으신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이 이 국민의힘 당에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할 때까지 어쨌든 빠른 시기에 들어와서 그 의원들,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분들한테 자기의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는 게 이번의 관건이고 네. 나머지 개인적인 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강직하고 또 그 윤석열이나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나 이런 분들보다는 훨씬 그 도덕성, 청량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검증이 많이 된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능력을 보여주는 게 최우선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간에 지금 야권의 1위로 상당 기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일부 인사들은 안 되겠다. 최재형 원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쪽을 좀 접촉을 한 건가요? 그러면? 뭐 저희는 일단 어떻게 보냐면 가장 강력한 후보로 네. 현재 그 사실은 국민의힘 집권보다 국민들이 더 바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세력, 지금 민주당 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걸 바라보는 게 국민들이 가장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반문 진영에 서는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라고 보고 그걸 어떻게 묶어내느냐.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갖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약점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 돌파하고 살아 올라오면 우리 편으로 취하면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네. 우리가 민주당한테 그대로 헌납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 다양한 군의 후보군을 지금 앞으로 몇 달 동안 키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 윤석열 후보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든 공직자 윤리를 짓밟은 분들로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특히 한 분은 검찰총장, 다른 한 분은 감사원장. 이게 대한민국 정부 내에 국가기구 내에 가장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수장이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분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계속해서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했던 모든 수사들이 자신의 대권욕을 실현하기 위한 편파적 정치 수사였다는 논란에서 못 벗어나실 거고 네. 참 이게 안타까운데 최재형 전 원장님도 그 훌륭한 인격이 이제는 감사원을 정치적 혼란으로 몰아넣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한 중립성을 훼손한 원장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갈 길은 안 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다만 최재형 원장은 윤석열 후보보다는 조금 빨리 네.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최민희 조대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계속해서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가족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약점이다, 도덕성 검증이다 이런 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는 그 자료들을 다 쭉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불법 혐의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 장모가 법정 구속된 부분은 네. 이건 윤석열 총장과 후보와 장모의 경제적 관계에 따라서는 이건 경제 공동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내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8인 중에 하나라는 진술이 있었다든가 이게 다 확인돼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대권 후보 선언한 사람들은 네. 전부 재산 검증부터 시작하고 했으면 좋겠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재산 검증을 하게 되면 저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 검증 내역 중에 공직자 재산 등록 내역 중에 윤 후보의 아내가 예금이 50억이 넘더라고요. 그 출처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로서 검증을 하면 저는 그 아내의 윤석열 후보 아내의 이전 직업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 남편과 아내가 결정할 일입니다. 사실 이건 거짓이건. 근데 중요한 건 재산 검증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이해충돌 방지법. 본인의 직계 존비석,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는 재산 검증을 하면 네. 불필요한 논란이 상당 부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대원 위원장님요? 저희가 예전에 탄핵을 당할 때 그때 많은 극렬 지지층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야 이게 무슨 재판소냐 이거는 정치 재판이다 이렇게 울부짖고 세상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을 때 뜻있는 분들이 이제 알았냐 더 그게 바로 민심이었다 당시에. 네. 만약에 민심이 80% 90%가 반대했다면 절대로 탄핵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수 없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뭐 최재형 윤석열 이런 분들이 지금 공직자 윤리를 깼느니 뭐 이게 도의적으로 맞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윤석열 최재형이란 분을 거물로 키워준 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대통령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이분을 불러냈고 몸집을 키워줬고 그리고 이분을 불러낸 게 바로 민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이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의혹이나 구설수는 저는 이렇게 봐요. 특히 대선 앞두고는 진실보다는 이제는 저쪽에서는 공격을 할 거고 이쪽에서는 방어를 할 거고 할 건데 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각종 여러 가지 구설수 전과 기록 뭐 많지만 본인이 그걸 적절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토대로 25에서 30%의 국민 지지를 확보하고 집권 여당의 대권 후보로 지금 반열에 올라선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켜보기를 윤석열 이분도 이게 정치 공세인지 문제인지를 본인이 얼마나 역량껏 돌파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는 거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 전혀 이렇게 보호하고 이분을 숨겨가지고 이 대통령을 만들 생각은 없다. 그렇게 해본들 나중에 5년 내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앞으로 더 밝혀진다면 네. 뭐 국민들도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예. 전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체할 인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약부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도 면밀히 보셔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명박 후보가 그때 BBK 논란을 박근혜 후보가 일으켰고
그 수사까지 갔는데 지금 드러나기는 검찰과 언론의 비호화에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감옥 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007년은 소위 제도권 언론이 여론을 좌우하던 때예요. 근데 이제는 제도권 언론이 아무리 후보를 보호하려 그래도 팩트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팩트를 면밀히 살펴보시면 사실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지지율 높으니까 괜찮다. 절대로 이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시고 앞으로 그 윤석열 민주당 깎아내리기를 작업 안 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 그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어디든 빠져가지고 범보수 단일화 후보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제는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오로지 그 1등하는 후보 자기보다 앞서가는 후보를 깎아내려서 대선 전략의 중요한 키포인트로 삼는 거는 이제 쓸 수 있는 게 한계에 많이 몰렸다. 아니, 근데 이렇게 바라봅니다. 잠깐만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이 하고 있고 일단 김건희 씨가 스스로 뉴스버스라는 언론에 나와서 봉인 해제해버렸기 때문에 김건희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스스로 열어줬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지금 파고 있고 팀도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재명 후보는 그런 데 대해서 일제 관심도 없죠.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 차원에서는 뭐 문제 제기하겠지만 당 차원에서는 뭐 이런 거 할 일이 아니죠. 지금 준비된 인서트가 하나 더 있어서 이거 듣고 한 말씀씩 듣고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틀어주시죠. 특임 부처에 가깝게 특수한 목적을 바탕으로 설립된 부처이고 2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탈레반적인 그 여성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제 오히려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주장이 성별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수진 최고위원 등이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양성평등 폐지 공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구제 폐지 공약입니다. 정치에 소환된 여가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거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그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하태경 후보, 또 전해숙 민주당 의원, 여가부의 김경선 차관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또 어제 그 하태경 의원도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이런 공약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전혜원 의원께서 먼저 분위기를 좀 전해주신다면. 그 여성가족부가 원래 취지가 뭡니까?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여성정책기획종합이 있고 청소년 육성 복지보호, 다문화가정 정책 수립, 여성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보호. 과연 이 설립 취지에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얼마나 충실해 왔는지. 본인들은 충실해 왔는데 정치권에서 이거 호도한다고 그렇다면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한테 자신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알릴 노력을 해왔는지 이걸 먼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사실은 그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건 저는 너무 나갔다고 보는 거고 반드시 있어야 될 부서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이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현재와 같은 형태의 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금 톤을 다운시켰고 당내에서는 이게 우리 당론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개인들이 각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이 젠더 갈등을 이용했다 해서 집권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그 이후에 또 이준석 대표가 역으로 민심이 바뀌는 걸 보고 남성들을 대상으로 젠더 갈등을 이용해서 이 대표가 되고 이 권력을 잡았는데 저는 정치가 기본적으로 회사처럼 효용만 따질 게 아니라 결국은 정치는 그 낮은 부분, 스스로는 이렇게 서기 힘든 부분,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된다는 점에서 여가부 역할은 반드시 있다.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부처는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정부 조직 개편을 합니다. 어떤 부처는 뭐 더 확대하고 어떤 부처는 폐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부의 역할, 조직 등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민주당 쪽 얘기입니다. 제가 페미니즘 1세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80년대에 이효재 교수님의 여성 이론의 실제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페미니즘 자체에 대해서 그 21세기에 맞게 지금 현재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번 제안은 젠더 갈라치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 후퇴했겠죠. 그래서 그런 정치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성은 정말 그 갈라치기에서 표를 의식한 어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조대원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